희망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이우신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기후위기에 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탄소 중립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사회에 살고 있고, 이 기후위기는 인간이 초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과학자들의 2018년도에 1.5도씨 특별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씨가 상승을 했는데 1.5도씨는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도씨를 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께서도 탄소 중립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요즘에 기차를 타러 역에 가면 역에서도 탄소 중립에 관한 광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광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배출한 것을 흡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때 배출량은 너무 많은데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은 숲이 흡수를 하고 바다가 흡수를 하고 있는데, 한국 안에서 이제 숲이 흡수하는 양은 그닥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중립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얼마만큼 줄여야지 우리는 탄소 중립 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감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지 탄소 중립 시대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원인이기도 하고, 앞으로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서 기후위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기후위기의 완화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보면 이 그래프에서 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뭔가 대전환을 상징하는 듯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88년도에 IPCC가 결성이 되고 94년도부터 기후변화 협약이 본격적으로 집행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97년도에는 교토체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교토유정서에서 선진국만 줄여서 해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파리협정을 맺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IPCC가 1.5도씨 보고서를 얘기를 하면서 2020년, 2021년을 중심으로 전 세계 140여 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위기에 대한 실체를 인식하기까지의 과정인데요. 인식했으면 어떻게 해야죠? 이제 배출량을 이렇게 줄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배출하는 양의 절반을 줄이고 2050년에는 제로에 가깝게 줄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용어들이 점점 더 이 위기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용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를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기후 패턴이 크게 변하는 것이다 라고 IPCC가 정의를 해왔다면은, 이제 기후변화라는 표현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해야지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행동에 옮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걸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라든지 가뭄, 그리고 한파, 폭설, 슈퍼태풍, 이런 재난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지구온난화라는 표현도 적합하지 않다. 글로벌 히팅, 그러니까 지구 가열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용어가 새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21년 말 이 글로벌 히팅은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새롭게 등재되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요. 이 장면은 2022년도에 유럽의 폭염 시기에 영국의 한 공항에 활주로의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바람에 비행기가 뜨지 못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히 글로벌 히팅, 그러니까 지구 가열이라고 표현할 만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은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는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지수를 매년 점원워치라는 이 공간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 결과를 보여주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인데요. 기후변화에 그나마 대응 좀 하고 있다라는 곳이 이 초록색과 연두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후변화 대응 너무 안 하고 있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지도를 보면은 우리는 의식적으로 한국이 어디쯤 있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보셨습니까? 한국은 매우 낮은 붉은색 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이 높은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것 외에는 주요한 선진국들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 지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 점원워치 그리고 뉴 클라이밋 인스티튜트 그리고 캔이라는 곳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배출량이 많은 60개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이 국가들이 전 세계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니까 이 60개국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1.5도씨를 넘어설 거냐 아니면 더 넘어서서 2도씨, 3도씨 경로로 갈 거냐 이런 게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기후변화에 대응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4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는가? 두 번째는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세 번째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기후 정책을 제대로 수립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60개국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 지표가 또 재미있는 것은 1위에서 3위는 공석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왜 1위에서 3위를 공석으로 뒀을까라고 하면은 현재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씨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상황으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씨를 넘어서 2도씨를 넘는 경로에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디에 속할까요? 호주, 한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은 실적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기후위기 대응에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보면 등수, 2022년 등수를 보게 되면은 1, 2, 3등이 비어있죠. 이 얘기는 1.5도씨에 근접한 노력을 하는 국가는 현재 지구상에 없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위권에 속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속하고 중남미권에서도 지금 여기에 속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4위가 덴마크, 5위가 스웨덴, 6위가 노르웨이, 7위가 영국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수 분포를 보여주는 건데요. 덴마크는 76점 정도를 얻어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위권을 한번 볼까요? 하위권에 한국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뒤에서 몇 번째입니까? 우리 뒤에 누가 있느냐? 캐나다가 있고요. 이란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점수는 지금 몇 점이죠? 26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미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점수를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도 줄여지지 않고 있고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거. 다만 그나마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이 왜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석탄 발전 폐쇄 시점을 정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 기후위기 시대에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라든지 전력망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2022년 기준으로 57개의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요. 지금도 강릉과 삼척에서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고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도 선진국이 석탄 발전소를 짓는다라는 이유로 국제적으로도 많은 문제 제기를 받고 있고 이렇게 그런 정책이 바로 기후변화 대응 지수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늘 말로 듣고 있는 탄소 중립이라고 했을 때 한국 사회가 탄소 중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까지 2021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우리나라 환경부 산하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는 매년 우리나라의 각각의 분야별로 어떤 종류의 온실가스가 얼마만큼 배출됐는지를 자료로 데이터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실가스 인벤토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벤토리를 관리를 하면서 누가 얼마만큼 어디서 어떻게 배출되는지를 알아야지 감축에 대한 정책들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1년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19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입니다. 11위. 11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량이 11위라는 거는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책임을 많이 느껴야 되는 나라에 속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면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 0, 배출 제로인 선을 기점으로 아래로 내려가 있는 초록색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흡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숲이 온실가스를 흡수해서 상쇄시켜주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배출한 것을 플러스된 것을 흡수해서 마이너스 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흡수원만큼이 줄이는 흡수를 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보기에도 배출량에 비해서 흡수량이 매우 적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90년 대비 약 한 140%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숙제는 앞으로의 30년입니다. 지난 30년이 증가의 역사였다면은 다가오는 30년은 탄소 중립의 역사를 만들어야겠죠. 그랬을 때 탄소 중립의 역사는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배출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드는 시점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배출량이 늘어나던 것에서 그래도 배출량이 줄었던 시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점들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언제 줄었습니까? 1998년 시점을 중심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기억하는
IMF 때입니다. 그리고 또 줄어든 시점이 바로 2019년과 2020년인데요. 2020년, 코로나 시기입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IMF가 터지고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산업과 경제 활동이 위축됐던 시점들, 그때 줄인 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우리는 꾸준히 배출량을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정치인데요. 전망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발표하고 여기 보면은 흡수량 같은 경우에는 아직 통계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던 것이 2021년도에는 반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한 상태에서 우리는 넷제로로 가야 되고, 그리고 2030년까지는 약 이 별표 지점까지 우리가 줄여야지 파리 협정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가야 하는 길이 멀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비어있는 이 공간들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 있지? 그때 바로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는 것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 실현되었다라고 목표를 찍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문별로 어떤 준비와 정책과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탄소 중립이 될 수 있는지를 미리 계획을 짜보는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짜고 또 2030년에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짜게 되는데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짤 때에도 어떤 생각을 갖고 그 미래를 계획하는가에 따라서 미래의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립했던 2050년도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짤 때 5가지 원칙을 반영을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1.5도씨 이하로 안정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책임자로서 부담을 느끼고 책임을 다한다. 결국 책임성의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후위기가 불평등하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많이 배출하고 덜 배출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는다라든지, 세대 간에서도 앞선 세대들이 많이 배출해버리면은 남은 세대들은 탄소 예산의 한계 내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지구에는 인간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생물종들을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정성의 원칙으로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함께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고, 합리성의 원칙은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실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노력들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원칙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A안과 B안입니다. 이것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목표가 이런 방식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아직 2050년 탄소 중립 사회까지는 3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 30년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이 어떻게 변할지, 기후위기는 얼마나 더 심화될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간의 약속들은 얼마나 더 강화가 될지,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은 얼마나 현실화가 될지, 이걸 다 총괄해서 국가는,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순위로 올릴 수 있는지, 이런 수많은 과정에 따라서 시나리오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는 2021년이라는 그 상황을 반영하고 2050년의 기술의 가능성,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작업을 해본 겁니다. A안이 될 수도 있고 B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더 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나리오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2050년의 탄소 중립 사회를 그려보고, 저게 가능하려면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지 저 시나리오가 가능한지를 역으로 추산해서 실제 필요한 행동들을 지금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준점은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가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를 2018년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2억 6,900만 톤 정도가 전환 분야에서 나옵니다. 전환 분야는 주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이나 가스 발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환 분야의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영역이 바로 2억 6천만 톤 정도를 배출하는 산업 부분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기반 국가이고, 그리고 산업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분야, 전환 분야 다음으로는 산업 분야의 배출량이 두 번째로 많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물 분야가 회색으로 표현된 분야가 배출량이고요. 그 다음이 물류와 수송 전반을 포괄하는 수송 분야가 9,8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이 바로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700만 톤 정도를 배출하는 폐기물 분야고요. 맨 꼭대기에 있는 배출량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농축수산 분야에서 배출되는 양입니다. 농축수산 분야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 아래로 4,100만 톤 정도가 표시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흡수원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현재 201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 A는 지금 현재 배출량을 9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그 줄어든 9분의 1을 흡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 A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총 배출량은 7억 2,800만 톤 정도가 됐는데요. 이 7억 2,800만 톤을 8천만 톤 수준으로 줄이고 8천만 톤을 상쇄하는 것이 시나리오 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눈에 보시기에도 시나리오 A를 보게 되면은 2018년도와 달라진 게 뭐가 제일 크게 눈에 띄게 보이시나요? 네, 전환 부분입니다. 전환 부분의 배출량이 제로가 됩니다. 이 얘기는 A안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화력발전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50년,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발전소와 가스발전소가 모두 폐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억 6천만 톤 정도 되고 있던 이 산업 분야의 배출량은 5,100만 톤 수준으로 줄어들고요. 나머지 건물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폐기물 분야는 매우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정도로 배출량이 줄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은 이 감축률이 좀 낮은 것이 바로 농축수산 영역입니다. 농축수산 영역은 2,470만 톤이 1,540만 톤으로 줄게 되는데요. 농축수산 영역도 줄어들긴 하지만
다른 영역, 건물이나 수송이나 이런 영역에 비해서는 감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바로 먹거리, 시민들을 위한 먹거리는 적어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억 톤을 8천만 톤 수준으로 줄이고 8천만 톤을 흡수하는 방법을 지금 시나리오 A에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흡수원을 보시면은 흡수하는 분야도 2,500만 톤 정도가 바로 산림 분야에 잡혀 있고요. 나머지 5,500만 톤은 또 뭐로 잡혀 있느냐? 바로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잡고 있습니다. 자,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은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를 포집해서 땅속 깊이 또는 지하의 해저 동굴 속에 이 밀봉하는 겁니다. 거기에 안정적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랬을 때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은 여전히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그 탄소를 저장하는 곳까지 이동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듭니다. 그리고 탄소를 안정적으로 묻어 놓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도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가, 새어나오지는 않을 것이냐, 이것도 숙제에 속합니다. 만약에 2050년도에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다면은 뭘 줄여야 되죠? 배출량을 그만큼 또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시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근저의 30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문별로도 어떻게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에 옮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환 부분에서는 화력발전소가 빠진 빈자리를 무엇이 어떻게 채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환 분야의 핵심은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의 전력 중에 재생에너지 발전이 6.6%라면은 이것을 2050년에는 60.9% 또는 70.8%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수송 부분은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전기차, 수소차의 보급률이 3.4%라면은 2050년도에는 85에서 97%, 그러니까 97%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달리는 차량의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와 수소차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수소차가 2050년에 많이 보급된다는 것은 한국은 자동차 산업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는 차량에 있어서도 내연기관 차량에서 이 전기차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바뀐다는 것은 내연기관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그 분야에서는 일자리의 전환이나 산업의 전환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방향성 안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수많은 정책들이 같이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산업 부분에서는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석유화학 분야에서 배출되는 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부분에서는 철강에 있어서는 수소 환원 제철 기법을 도입한다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라든지 기술 개발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건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은 100%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짓는다. 그리고 기존 건물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100% 이행한다 라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야 되지만이 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겠죠. 농축수산 분야는 전력화, 그러니까 농기계라든지 어선이 지금은 주로 경유를 이용해서 가동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기로 바꾼다라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환이 있을 거고요. 또 가축 분야, 축산 분야에서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식단의 변화, 그리고 축산 환경을 개선해서 폐사율을 줄인다라든지 대체육이 만들어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정책 하나하나에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 분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25%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고 바이오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대책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문제는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로만 나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만든 시나리오가 자기들이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 당시에 청년들이 제안하는 2040년 기후 중립 시나리오도 같이 보고서에 담기게 됐습니다. 청년들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논의한 시나리오는 한국에 허용된 탄소 예산을 과도하게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지금의 40%가 아니라 61%를 줄여야 되고 2040년까지 97%를 줄여서 2050년이 아니라 2040년으로 탄소 중립의 시점을 더 당겨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가 2050년까지 또는 2040년까지 더 당겨서 간다면은 탄소 중립 사회를 가기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각자가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2050년으로 이렇게 가는 탄소 중립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30년까지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가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의 7억 2,700만 톤을 4억 3,600만 톤으로 줄여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줄이는 과정을 살펴보려면은 또 각각의 영역에서 감축량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까지 각각의 분야별로 얼마만큼을 더 줄일지를 목표를 정하고 줄여나가야 되는데요. 현재 2021년도에 작성한 2030년 부문별 감축률을 보게 되면은 전환 분야가 44%, 산업이 15%, 건물과 수송 분야가 30%를 넘고요. 폐기물 분야는 47%, 농축수산 분야는 27%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단기간에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전환 분야가 큰 역할을 할 수가 밖에 없는데요. 전환 분야가 44%를 줄인다는 것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를 하고 석탄발전소가 빠지는 만큼을 재생가능 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 분야도 2030년까지 47%를 줄이려면은 폐기물은 우리가 산업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생활 폐기물 이렇게 각각의 폐기물의 이 종류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분야별로도 폐기물의 총량을 관리하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47%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주무부처는 환경부입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폐기물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 만큼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환경부가 훨씬 더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게 맞고요. 또 동시에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영향력 있게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왜? 전환과 산업 분야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분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아주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위한 감축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은 건물하고 수송 분야입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줄여야 되는 양입니다. 자, 제가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목표치 대비 72% 감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얼핏 보면 농축수산 분야는 감축률이 적은데 27%밖에 안 줄이는데 싶지만 농업과 축산, 수산 분야가 원래 다른 영역도 그렇지만 감축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2050년의 목표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식량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받은 감축률은 2050년의 목표치를 10년 안에 72%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보다 농축산 분야의 감축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치가 실행되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게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요. 목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행 방안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정부 단위에서 수립하게 되고 17개의 광역시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226개의 기초지자체, 시, 군, 구 단위로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정책,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정책, 정의로운 전환 정책, 녹색성장 정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탄소중립 기본법이라고 하니까 이 법 어딘가 한번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번 법의 이행 점검 절차가 강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한국은 온실가스를 이만큼 줄이겠습니다 라고 감축 목표를 5번째 발표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목표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을까? 계획은 수립했는데 그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재정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제도를 만드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감축 목표, 스스로 만든 감축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이 목표를 이행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정부 부처, 농림부 장관은 농업, 축산, 산림 분야를,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산업 공정 분야를,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과 내륙 습지 분야를 이렇게 각각의 부처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온실가스 정보 통계를 제출을 하면서 매년 이행 점검 체계를 갖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수립하는 탄소 중립 계획은 2030년도의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이행 점검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작동하게 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렇게 국회에도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각각의 그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해야 합니다. 에너지 분야, 산업 분야, 농업, 토지, 산림, 폐기물 분야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고요. 또 매년 5월 31일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담은 탄소 중립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4월 30일까지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장이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도와 시군구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모아서 7월 31일까지 전체 지역별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2023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 계획에 따라서 매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그 감축 목표가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를 점검하는 체계를 이제서야 가동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를 간다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일까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WRI 세계 자원연구소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10가지 대안으로 석탄 발전 폐쇄,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건물 리모델링, 시멘트나 플라스틱이나 철강 산업 분야의 탈탄소화, 공공교통을 확대하면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항공과 선박도 탈탄소화를 해야 되고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식품 손실과 폐기물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단과 육식을 줄이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한국 사회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 어떤 힘든 결정들을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리스트를 정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서 많이 토론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의하지 못하고 이 취지에 함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반전만 하다가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일수록 정보를 공개하고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동시에 요즘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감축도 감축이지만 너무나 급격하게 지구의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그로 인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안심할 수 있을까?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안전할 수 있을까를 바탕으로 만드는 적응정책도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우리나라가 만든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입니다. 21년에서 25년까지의 계획들을 담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기후 위험을 고려해서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국토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거냐, 또 농업과 축산업 같은 경우에 재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농축산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냐, 또 다가오는 급격한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냐, 기후위기가 심화되는데 그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지표에는 물관리라든지 생태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국토 연안, 특히 연안 부분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연안 침식지가 확대가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건강 분야도 기후보건 영향평가를 만든다라든지 최근에는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어서 이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것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대책을 잘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들도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 2022년도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2022년 8월 8일인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이 서울 신림동에 있는 반지하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저지대를 생각했는데 도심 한복판에서도 재난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사망자들은 주로 비적정 주거, 그러니까 옥탑방이라든지 지하방이라든지 반지하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와 우리가 적정한 주거권을 확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2022년 8월에 반지하의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대안으로 반지하를 없애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반지하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KBS하고 도시연구소에서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반지하에 거주하는 인구는 59만 9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 35만 5천 명이 서울에서 살고 있고, 또 반지하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고령층 1인 가구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안전하게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 정책을 수립한다라고 했을 때, 이 비적정 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적정 주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폭염 시기에 이 옥탑방에 살게 되면은 폭염으로 인한 이 온도 상승의 효과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옥탑방이라든지 지하방은 폭염이든 아니면 홍수라든지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가장 취약한 주거 형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생각하면서 이 주거권을 연동해서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이라고 지정하고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집이 인권이다, 기후위기 시대에도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민들이 주거권 대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주거정책 10대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가 최저 기준 이상의 지상에 적정 주거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해달라라는 정책이 있었고요. 9번째를 보게 되면은 주거의 탈탄소화와 유해자재 금지,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난의 시기에 비적정 주거를 적정 주거로 전환하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펼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또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자체도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단열 개선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께 2021년도에 한국 사회가 작성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분야별로 얼마만큼 배출하는지를 계산하고 또 각각의 분야별로 얼마만큼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를 양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수립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 작업들을 통해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려면은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좀 더 상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온실가스량을 줄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주거권이라든지,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접근권이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접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이 얘기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면서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한 사회 안에서 보장받아야 되는 사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같이 구축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까? 또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하고요. 저는 2021년도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그 쏟아지는 다양한 수치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좀 더 쉽게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프랑스의 파리시가 탄소 중립이 된 도시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예술가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 파리시를 탄소 중립 사회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지붕 위에 태양광이 올라가고 이런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어 라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작업들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 것인가? 누구와 함께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탄소 중립 사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과 그 충격을 어떻게 함께 합의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숙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많이 또 깊이 우리가 만들어갈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한국 사회를 어떻게 탄소 중립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과제와 그리고 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살만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